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법 이론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시험에 꼭 나오는 족보 지문 요거는 일단 참고로 보시고, 이거 먼저 이 자료부터 그러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7번 한번 보세요. 오늘 내드린 자료 7번에 보면 이게 올해 나온 판례입니다. 23년 12월 7일 날 나온 판례인데,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결론은 임대인에게,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말로만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입증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22번. 이것도 2024년 올해 나온 판례입니다.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세입자가 개업공개사에게 집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님이 그 원룸 관리회사에, 관리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빈 방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있다고 해서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작성했지만, 임대인이 세입자 구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의뢰한 적이 없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22번. 자, 그 다음에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가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가태료는 오직 신고관청만 부과하고 시도지사나 장관이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보겠습니다. 79번에 보니까 이게 2024년 올해 나온 판례입니다. 79번.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되죠. 법정 갱신되죠. 그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했으면 주인이 돈을 언제 내줘야 되나 이 말이에요. 나간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돈 내줘야 된다. 만기 끝나면 바로 내주는 게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했으면 그 말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돈 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 5페이지 122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이렇게 돼 있죠. 적극이라는 말이 있으면 인용한다, 그 말이 맞다 이 뜻이고요. 소극, 이 말은 인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적극, 맞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에서 제외된다고요. 및 이와 같은 범위의 임원들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보아야 한다,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김수미 씨 아들에 대한 판례인데, 탤런트 김수미 씨가 본명이 김영옥이더라고요. 그 김치 회사를 운영하나 봐요. 그 아들이 대표이사인데 그 회사 명의로, 법인 명의로 그 한남 더힐 보증금 2억에 월세 1,500만 원에 살다가 2년 더 계약갱신 요구를 했어요. 그 주인이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나가라. 지금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싸게 있어서 안 된다. 다른 사람 들여야 되겠다, 나가라 했는데, 소송했는데 결국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는 이유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원은 대항력이 인정되잖아요. 그 직원의 대표이사나 등기된 임원은 제외한다는 게 판례라고요. 이 최근 판례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니까요. 올해 2023년 12월 달 나온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4번입니다. 134번 요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옳은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은 없어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라도 질문하시고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134번은 이게 2023년 12월 2일 날 판례인데요. 임대 당시 이미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로하고 원칙적 소극, 이 말은 원칙적으로 없다 이 말이죠. 즉 원상 회복한다고 하면 내가 들어갈 때 상태로 원상 회복하면 되는 거지, 처음에 분양받았던 상태로 옛날 전세입자가 설치한 것까지 다 철거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입자가 들어갈 시점의 상태로 원상 회복해 주면 되는 거지, 최초로 분양받았던 시점으로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32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 요게 개정됐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1번. 2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이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옛날에는 문화재보호법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법 이름이. 그 다음에 2의 2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입니다. 천년기념물입니다. 군문, 천생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있죠. 27번. 그 다음에 3번 생태경관 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 요 3번, 4번은 그대로죠. 4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번하고 2의 2가 개정됐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분입니다. 암기 프린트하고 요약집 기존 교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1번에 있는 목적은 시험에 최근 10년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최근에 10년 안에 출제됐던 부분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안 나왔던 부분은 제외하고요. 요약집 3페이지입니다. 자, 중개인데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죠.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를 적는 게 올해 4월 달에 여기 지금 내드린 240개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개업공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적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게 올해 나온 판례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보면 행정사가 아닌 자는 권리 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6조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를 완성한 때만 거래계약서를 적어야 된다고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한 적이 없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는 적으면 안 된다고요. 매매 계약서는 적어도 되죠. 중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를 적는 게 행정사법에 위반된다. 올해 4월달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있는데 그 밖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어렵죠. 가장 10번 넘게 나온 게 저당권 등 담보물권입니다.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물론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다만 유치권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2번 나왔었는데요. 법조문에는 없는데 중개의 3요소가 시험에 2번 나왔기는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그 다음에 중개의 3요소네. 중개의 3요소. 중개가 되려면 중개상물, 거래당사자,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고요.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요. 자동차 알선해도 중개 아니죠. 중개라는 게 그래서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설 등록, 보수는 중개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업은 아니죠.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에는 해당된다. 일반인이나 무등록 중개업자도 중개는 할 수 있다.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중개의 범주에 포함된다. 32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옛날에는 종전에는 중개라고 하면 계약 성립 시까지만 중개고 계약 성립 이후 이행 업무는 중개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학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5번은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한테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경매 넘어갔는데 배당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중개와 관련되는 것만 손해배상을 하지 중개와 관련 없는 것은 손해배상 받을 수 없죠. 권리금 알선하다가 손해가 생겨도 보험금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는 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중개 행위와 관련되는 것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 보험금을. 예를 들면 직원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사장이 책임질 필요 없죠. 중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전에는 계약 성립 시까지만 주로 중개라고 중개 행위라고 봤는데 지금은 계약 성립 후 이행 업무라 하더라도 이런 게 중개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 즉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 행위와 관련되는 것만 손해배상합니다. 6번. 그러면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판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이라는 것은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죠.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뭐냐면 직원이 손님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갔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 이야기는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한테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했는데 그건 판사가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보면 그 직원을 알아서 돈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다. 그래서 그것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지금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법조문에 딱 없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이제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죠. 자, 중개업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중개를 업으로, 업이라는 게 직업이죠. 직업으로 하는 거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한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되죠.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니까. 다만 중개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자라는 것은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업자죠.
업자는 보수, 무등록 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무자격자라도 업자가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보수를 받아도 된다. 판례가. 자, 그 다음에 이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할 의사가 있는 걸 업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업은 아니다. 직업. 그러면 10번 하면 직업이고 6번 하면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직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1년에 3건 했다 하더라도 한 건당 1,000만 원씩 받았다면 1년에 3천만 원 벌었으면 직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근데 1년에 10건 했다 하더라도 한 건 할 때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 원 벌었다고 그걸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은 판사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시대 상황에 따라 사회 통념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입금가 10억, 현업에서 인정작업이라고 하죠.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만 했다고 당연히 법 위반은 아니다. 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받을 걸 약속만 했다면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의 요소에는 등록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지 등록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등록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자,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4페이지. 요약집 4페이지.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공인중개사는 55만 명이고 그 중에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는 11만 명 정도 됩니다. 장롱면허 가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딴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증만 따가지고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 순수한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죠. 그것도 다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서 개업을 한 사람인데 용어정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이라는 말은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산할 때 등 똑같습니다. 등기법에서 말하는 등기, 지적법에서 말하는 등록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뜻은 다만 법마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의미인데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라고 부르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뜻인데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하죠. 공사 다 끝나고 하는 걸. 또는 준공검사.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마다 법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가지고 표현을 달리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별은 종류가 이게 시험에 출제됐죠. 종별이라는 말이 종류별.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부칙개공은 옛날 복덕방 하던 사람 자격증 없이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99%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는 일반 법인이 있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다.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야 되지만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시험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하면 X라고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법조문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중개법인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인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로 출제됐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해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시험에 공인중개사 대상 X로 출제됐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우리 암기 프린트 7번에 보면, 암기 프린트도 보시는 게 좋겠죠? 7번에 보면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어요. 5 빼기 2, 500명 이상 누가 있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 공개사가 500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는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1인 이상. 암기 프린트 7번에 있죠? 5 빼기 2는 7. 5 빼기 2는 7.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숫자 헷갈리니까 5 빼기 2는 3. 여기 2. 2개 이상의 시도.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은 개업 공개사이다. 조금 모순인데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공인중개사 협회,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X라고요. 이게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고. 개업 공개사, 공인중개사는 안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가입 못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좀 이게 법을 만든 사람도 지금 공인중개사, 개업 공개사 이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개업 공개사 이러면 보다는 공인중개사가 더 널리 알려져 있나 봐요. 그래서 협회 이름을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정해놨는데 정작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없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개사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 맞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된다. 이게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된다고요.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된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업 공개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단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요.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 자격증 취득해와도 그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용어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중개대상물하고.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인데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시험에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저도 취직하니까 명함에 상무이사 해줄까 전무이사 해줄까 이렇게 하던데요. 명칭에 명함에다가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적었다 하더라도 자격증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임원이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다 X입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중개업무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요.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이기 때문에 중개업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그냥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 밑에 있는 병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란
임원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6번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가 가능한데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합니다. 중개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중개업무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개업무이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원 되려면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다 사전교육이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무를 수행했으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출제됐습니다. 보조원은 도장 찍어야 된다는 말도 없고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고요. 그래서 해석상 찍을 의무는 없지만 찍어도 사장하고 함께 찍었다면 상관은 없다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제출 대행 못합니다. 제출 대행입니다.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제출을 대행할 때는 그래서 위임장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죠. 제출을 대행하는 거니까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거는 개공, 소공, 보조원 모두에게 공통 개공 등의 금지행위죠.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 이렇게 5개는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있습니다.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보면 예금이 비결이다. 요 5개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 다음은 이제 용어정의 여기까지 한 문제 출제됩니다. 2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이 신청 가장 많이 됐던 부분이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상 법조문에 없는 걸 내다 보니까 이 신청 대상이 잘 됩니다. 자,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까지 어려운데요.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없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옛날 잡종재산,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용도 폐기된 일반재산은 양도, 현물출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 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도. 단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국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권리금, 자동차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닌 이유가 이동식 세차장 이거 아무나 무자격자도 중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지금 뭐 권리금 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권리금 계약서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적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권리금도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법조문에. 그 대신에 권리금을 중개상물이라고 해버리면 중개대상물은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법정보수 최대
0.9%밖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권리금도 만약에 중개상물이 된다면. 지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도 되고 그리고 돈도 10% 받아도 되고 20% 받아도 상관없죠.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게 5가지가 중개대상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토지, 건축물이 중개상물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쉬운데, 근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토지, 건축물은 물은 적이 없다. 자,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미채굴 광물, 무주부동산, 포락지 요거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보면은 광물을 채굴할 권능은 국가에 있다 돼 있어요. 국가. 즉 개인 땅 밑에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는 개인 게 아니라 국가가 채굴권이 있다고요. 광업법 제2조에. 그래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미채굴된 광물, 석탄 매장되어 있는 거 개인 게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개인 마음대로.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국가 소유니까.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민법에서 주인 없는 부동산도 국가 소유죠. 무주동산은 선점자 거잖아요. 먼저 가진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무주동산은, 주인 없는 동산은. 무주라는 게 주인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게 뭐냐면 포락, 떨어질 낙자죠. 떨어져 나가서 물속에 잠긴 토지인데, 모든 포락지가 아니라 원래 포락지란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일반적으로 포락지라고 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그 다음에 대토권은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토권의 경우는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라고요. 현금 보상 대신에. 그 토지로 받는 권리인데 아직 몇 번지가 나올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부릅니다. 위치와 면적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면 위치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죠. 상가 같으면. 보통 상가주택 이런 거 짓잖아요. 대토권 받아가지고. 그래서 판례가 대토권을 거래하면 처벌받습니다. 이게 거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우리 딱지, 물딱지, 청약통장 거래 못하게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는 뭐 불법인데 중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토권을. 그러면 판례가 있습니다. 대토권을 거래하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전매하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전매를 했다고요? 마찬가지 대토권 원래는 거래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래를 했다면 그러면 명의는 넘겨줘야 되냐? 불법이기 때문에 명의 안 넘겨줘도 되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적법 요건으로 처벌은 받지만 효력 요건은 아니다.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아예 무효죠. 계약 자체가.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는 불법으로 거래했다 하더라도 대토권 거래했다면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근데 불법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고요. 권리금의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전채권 아무나 중개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돈 빌려주고 빚 탕감하는 거 소개하고 커미션 받아 먹어도 된다고 아무나.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아무나 해도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다.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 중개상물 아니다.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청약통장이에요. 이거는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추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상물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죠.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거죠. 그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고요. 동호수 특정된 분양권도 중개상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기출문제입니다. 다. 지목이 양의장이든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되지요.
개인 땅이라는 전제가 물론 있겠죠. 국가 땅이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모든 지목 다 중개사물되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공법에 나와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다 중개사물 된다고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을 제한하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그린벨트 중개사물 되죠. 가장 돈 많이 벌려면 이게 개발 제한구역에 땅을 샀는데 이게 풀리면 돈 가장 많이 벌잖아요. 근데 개발 제한구역 이건 안 풀리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뭐 50년 지나면 풀린다 이런 말이 없죠. 영구무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이게 어디 풀릴 예정인 걸 알고 미리 사놓으면, 그 신도시 같은 거 만들면 너무 이게 막 개발이 이미 많이 돼 있으면은 잘 안 만들잖아요. 그럼 보상이 많이 나가잖아요. 개발돼 있는 데를 다시 신도시 만들려고 하면. 이천도 보니까 이천역 허벌판에다 이천역 만들었잖아요. 논밭에다가. 여기 하려면 실제 시내에 해야 되는데 시내 하면은 전철 들어오면은 보상해주면 돈이 엄청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개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사물 되고요.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다 중개사물 되죠.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라고요.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은 중개대상 권리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상속, 수용, 경매, 판결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다만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증여계약, 기부채납 이런 거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증여라는 것은 살아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증여죠. 죽어서 주는 게 상속이고요. 지금 이게 상속세 개편안을 보니까 뭐 최고 세율이 50%인데 40%로, 그리고 공제 한도도 1인당 이때까지는 5천만 원이었는데 자녀 한 명당 5억까지 뭐 이렇게 할, 의외라고요? 예, 늘린다고요. 아니 근데 그건 늘리는 거는 법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냥 발표만 했지 국회 가서 통과돼야지. 통과 안 되면 부자 되세요. 부자들만 좋으면 뭐 그래요. 보통 지금도 한 30억 정도 상속해 주는 데는 세금 없어요. 지금도. 지금 규정으로도. 그러면 이제 5억씩 한도가 늘으면 한 5억, 50억 정도까지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상속. 저도 상속 받아봤는데 상속세 10원도 안 냈어요. 상속세는 안 내고 단 상속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를 내야 되죠. 상속 받은 사람이. 상속세는 웬만한 사람은, 보통 사람은 지금도 거의 안 내요. 배우자 같은 거는 뭐 공제가 많잖아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지금도. 어쨌든 상속이나 상속은 뭐 이게 법률의 규정이고요. 계약이 아니고 증여는 계약이죠. 증여 계약이죠. 계약임에도 법률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증여 계약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주도록 소개해줄게, 중개해줄게, 중개보수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증여이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헌금하는 거, 뭐 교회 헌금하는 거, 기부채납하는 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하더라도 다 기부채납해야 돼요. 공공기여를 해야만 용적률을 높여준다고요. 지금. 자, 법률의 규정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점유권, 법정지상권 성립, 유치권 성립도 중개 대상이 아니다. 질권은 동산 권리 질권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나 또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이걸 거의 혼용해서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환매권 하면 권리잖아요. 권리 사실은. 그래도 그냥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나오면 그냥 중개상물이다. 이해 안 되면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전부 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안 맞는 것도 있다고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이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이지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니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가장 어려운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했는데요. 두 문제 나오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쉽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데요.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